자, 저하고 시작할 때에 회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죠? 우리 첫 시작할 때는 제가 전날 했던 거 그냥 대략적으로 좀 정리만 하고 그리고 연결해서 좀 나갈 거예요. 자, 어제 회계라는 건 우리 기업가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회계였어요. 자, 그럼 자, 이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종류가 재무회계다, 관리회계다, 세무회계다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건데, 자, 우리 기업과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우리 투자자나 채권자라는 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의 채권자라는 건 그 상대방이 우리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 우리 흔히 말하는 주식을 산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라는 거고, 자, 지금 우리 여기에는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두 개는 제가 같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원가관리회계라는 표현을 쓰기는 해요. 그거는 우리 물건 가격이 얼마인가를 산정해서 이 사업을 할까 말까까지 다 한 세트로 잡는 게 원가관리회계인 거고, 그냥 관리회계라는 건 우리 회사의 내부 이해관계자, 우리 의사결정 관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시면 그 관리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게 돼요. 그런데 관리회계를 하게 되면 그 특정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영자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걸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커스터마이징, 우리 경영자가 이렇게 내가 지금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 정보를 생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정보를 그 사람한테 맞춰서 생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관리 회계인 거고, 자, 우리 세무 회계는 우리가 회계하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유용한 정보는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가져다 내야 될지 산출된 값을 직접 신고를 해주고 납부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우리 장부에도 써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세무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시험에 나올 때에 엄청 유치하게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 회계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보기에 나왔는데, 회계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죠. 재무회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계라고 하면 우리 기업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다 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치한 방식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곤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급하게 푸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글자 부분에 대해서 내가 놓쳤다는 생각인 거지 몰라서 틀렸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국어 시험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좀 유치하게. 자, 근데 어제 회계가 뭔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첫 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뒤에 가면 알게 되는 내용인데 굳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 기업이라는 건 우리는 독립적인 단계들 있죠. A 회사, B 회사 그런 독립적인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회계 기간은 어제 1년 그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임의적으로 기업이 설정이 가능하고, 따로 별도의 설정이나 정함이 없다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할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자산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유식한 사람들이 적은 게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우리가 사오거나 교환하거나 뭔가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 기업이 지배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 회사가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걸로 인한 효익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금의 운용이라는 표현을 어제 자산에서 썼었는데, 이 자산이라는 거는 효익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쉽게 제 표현대로 하면 돈 벌기 위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부채라는 거는
우린 과거에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돈 빌려와야 빚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빚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뭐 부담하고 있는 그 현재 의무로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 갚아야 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미래 자원의 유출이라는 게 우리 돈을 갚아야지 우리는 빚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자, 자본은 별도의 특별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자본의 정확한 정의는 무조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서 상환의 의무가 있는 부채를 빼면 그게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자본은 기업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는 뺄 걸 다 뺐을 때 순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순자산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자본이 제가 이쿼티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그럼 자, 우리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한 조라도 가지고 있으면 주주예요. 그럼 주주이시면 그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를 하라, 어떻게 하라라고 여러분들이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의결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는데 그 주주는 우리 청구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익은 이제 우리 어제 제가 수익과 이익의 차이를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수익은 우리가 뭔가를 유출을 하면서 받은 건데, 좀 똑똑한 표현들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수익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그거는 내 거란 이야기예요. 수익이라는 표현 할 거면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를 팔았죠.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은 이제 내 거야 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 팔았는데 돈을 오늘 못 받았어요.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럼 나는 그 돈은 내 건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반대로 비용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내 거 아니야라고 단정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써버린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든 아니면 물건을 사와서 썼든 어떻든 간에 우리 밥을 먹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돈 나가고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게 되죠. 그런 걸 우리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가 수익이 더 크게 되면 이익이 되게 될 거고, 비용이 더 크게 되면 손실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손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익이 남든 손해가 남든 이익이 남으면 그 돈이 결국 우리 회사 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장사해서 돈 남기면 여러분 돈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내 돈이니까 자본으로 다시 갈 거란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 재무상태표 할 때 이익잉여금, 그게 우리가 사업해서 돈 남긴 게 내 돈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손해보게 되면 내 재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순수한 내 재산이. 그래서 이 자본의 변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계정 과목이라는 건 저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볼 거니까 이 자산의 계정 과목이라는 게 뭔지, 부채의 계정 과목이라는 게 뭔지, 이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뭐 현금이다, 보통 예금이다, 똑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거 인지하는 거랑 같은 용어를 쓰는 것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이상한 글자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건 저와 같이 하나하나 어떨 때 이런 계정 과목이라는 걸 선택하고 그리고 금액을 얼마 써야 되는지는 미래 저와 같이 오랫동안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서 뒤쪽으로 갔었죠. 자, 재무제표 쪽으로 갔었는데 34페이지에 자, 재무제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할 건데,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재무제표는
우리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소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의 일반적인 원칙은 우리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계속기업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적혀 있는데,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우리 최고 경영자 혹은 경영진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계 담당자에게 있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어제 표시했었죠. 자,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을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그 누구에게 제시를 하든 똑같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인 경우에 봤을 때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주는 재무제표와 은행이 대출해 주려고 달라고 했을 때 제시하는 재무제표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제시했을 때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일반 목적 보고서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특수 목적 보고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무제표는 그 누구나에게 똑같이 제시해주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우리 한국제대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2가지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공부하는 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된 걸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라고 적혀 있는데, 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제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이런 글자 썼었죠. 뭐 자본 이야기하면서도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부적인 계정 과목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분류를 나눠서 합계를 또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통합해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것, 올해 성과만 가지고 보면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개년도 이상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같이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야지 외부 이해관계자가 2개를 비교해서 최소한 전년 대비 어떻게 됐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은 이 비교 재무제표 작성에서 봤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2개를 주는데, 전년도와 올해 당해가 다른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러면 이건 외부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 그 2개의 비교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분류를 하고 정했으면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해줘야지 우리는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분류를 한번 정하게 되면 그대로 똑같이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자, 재무상태표는 키워드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 중에 유일하게 일정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합쳐가지고, 근데 재무상태표는 지금 이 시점에 내 재산이 얼마인지, 내 빚이 얼마인지 그걸 보여주게 되고, 우리는 기간별 보고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자주 작성하는 곳은 여러분도 가서 일 못해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도 측정해야 되고 막 다 정리를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들 딱 한 번만 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그냥 보고기한 종료일 마지막 날 시점으로 지금 얼마다라고 정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31일을 재무상태표일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럼 우리 이 재무상태표에서 표현할 때 자산과 부채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 비유동으로 기준을 나누게 되는데,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일단 첫 번째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로부터 1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제 저한테 그 이야기 듣기 전까지 생각하셨던 오늘로부터 1년이에요. 그런데 회계에서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인 이유는 오늘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외부 이해관계자는 오늘 사건을 몰라요. 이걸 열람할 수 있는 게 제일 빨라봐야 내년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이해관계자 기준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지, 그게 아니고 오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나 혼자서 또 손대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두 번 일을 하게 되겠죠. 어제 제가 4월 달에 내가 누군가에 돈 빌려줬는데 이걸 비유동으로 써도 문제는 없어요. 그럼 나 혼자서 12월 31일 날 다시 그걸 유동으로 바꿔주는 행동을 나 혼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최종 작성이 12월 31일 날 될 거니까 그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일어나면 유동이다. 그 이후에 일어나면은 비유동이다. 제가 그 표현을 그냥 좀 저렴한 표현으로 내년에 일어나면 유동, 내후년에 일어나면 비유동이라는 표현을 좀 잘 써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유동 비유동의 기준이 정상 영업 주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품을 팔아서 아니면 제품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것까지가 정상 영업 주기인데 그 정상 영업 주기가 1년을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간까지는 그 외상 대금 회수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유동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데,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조건 유동성 배열의 원칙을 써서 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항목부터 먼저 배열한다는 건 자산 같은 경우는 현금화가 빠른 걸 제일 위에, 부채의 경우에는 상환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을 제일 위쪽에, 그렇게 쓰는 걸 우리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인데 총액주의를 우리는 쓸 거예요. 이 반대되는 말이 순액주의인데 우리는 자산과 부채는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고 만약에 상계하기로 했다면 제편 일상적으로 흔히 그냥 우리 얼마 금액 퉁치자 이런 표현 쓰죠. 그럼 그냥 우리가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갚아야 될 돈 얼마 있었고 받아야 될 돈 얼마 있었는데 이걸 상계하기로 했다라는 회계상 거래를 방식으로 우리가 장부에 써서 줄어들도록 만들어야 되지 금액만 줄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총액 표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자본에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잉여금은 돈이 남아 도는 거예요. 잉여 남아 도는데 잉여금이니까 돈이 남아 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돈이 남아 도는데 자본 간의 거래인 투자를 받아서 돈이 남았느냐, 아니면 이익잉여금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았느냐, 이 두 개는 서로 구분을 해서 표시하라는 게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손익계산서를 봤었는데, 자, 손익계산서는 우리 키워드가 일정 기간, 경영 성과, 그리고 수익 비용이 키워드였어요. 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수익 비용인데 손익 계산서는 손해 받는지 이익 받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정 기간이니까 일반적으로는 회계 기간을 쓸 거예요. 그럼 이번 회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매출이다 혹은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돈 벌어들인 것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쓴 것들 중에 당연히 물건 사올 때 쓴 돈도 있을 거고, 직원들 월급 준 것도 있을 거고, 뭐 사무실 월세 준 것도 있을 거고, 사무실에 있는 뭐 차량 유지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돈이 있겠죠.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익이 정확하게 얼마 나왔는지를 보는 건데, 그럼 마지막에 수익에서 비용을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일어난 걸 다 정리를 하면 이번 단기에 발생한
뺏거다 뺀 순이익이다라는 걸 산출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 단기 순손실이다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익을 보면 단기 순이익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표현하면 자산부채 자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하면 수익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게 저는 수업할 때 그렇게 심하게 많이 안 쓰는데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재무상태표 계정이 자산부채 자본이고 손익계산서 계정이 수익 비용인데 이 둘을 왜 구분을 하냐면,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자, 여러분들이 올해 월급을 받았어요. 그건 올해 월급이지 내년으로 넘어가지가 않죠. 2022년도는 22년도 이야기지 21년도 월급 받은 건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내가 벌었다 아니면 손해봤다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 얼마 벌었니? 이런 이야기하는 게 손익계산서니까. 그런데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제가 올해 돈을 빌렸어요. 그럼 부채가 있는데 올해 돈 안 갚으면 내년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올해만 쓰고 내년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팔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차기 내년으로 가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이고,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비용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만 쓰기 때문에 내년 되면 내년 걸로 새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는 계정이라서 표현할 때 손익계산서 계정이네요. 그럼 작년 거는 올해 우리 장부에 없을 거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근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작년에 있었으면 올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거나 없애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내 장부에서 없애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지워주셔야 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내년 되면 다 초기화되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게 둘이의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수익 비용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 우리 회계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하는데, 우리 수익 비용을 가지고 말했을 때는 수익은 실현주의를 구현하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구현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 실현주의라는 건 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냈을 수 있는 의무를 다했을 때 있죠. 여러분들이 미용실 갔을 때에 그 머리 뭐 커트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면 내가 물건을 팔거나 산 게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 미용실에서 받기로 한 거 전부 다 받았다면 그때는 거기에서 해줄 모든 실현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줘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그 일을 다 했을 때에 그때 실현되면 수익을 인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팔려고 사왔을 때의 비용이라고 처리하지 말고 그거는 내 재고라고 표현할 거예요. 내 재산이다라고, 팔 수 있는 재산인 거야. 그랬다가 팔렸을 때에 대응 원가에서 얼마 남겼는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때 비용으로 인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100원짜리 보도마카를 팔려고 사왔어요. 그러면 사왔을 때는 이걸 100원 사왔을 때는 제가 100원을 주고 100원짜리 보도마카 사오면 내 재산은 그대로 100원인 거예요. 왜냐면 100원짜리 팔 수 있는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 재산은 그대로 100원인데 이걸 팔았을 때는 그 물건이 저한테 없어지게 되죠. 그럼 그때 이제 판매한 금액이 500원이고 내가 팔았던 물건을 사온 금액 100원이 비용이 되어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이익이 400원이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팔렸을 때 우리는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대응되는 원가를 인식할 수 없으면 수익 인식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그냥 나 혼자 팔았다 그러는데 거기다 원가를 알 수 없다면 수익 인식하지 말라는 규칙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발생주의하고 반대되는 게 현금주의인데 이 현금주의는 우리가 정말 현금을 기준으로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현금주의를 쓰지 않는데 나중 되면 다들 발생주의라고 아는데 현금주의에 맞춰서 일단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오갈 때 내가 장부에 쓰려고 그러거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면 장부에 쓰고, 물건 팔면 장부에 쓰려고 그러고, 물건 사오면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현금주의처럼 가다가 나중에 그래서 발생주의에 맞춰 가지고 전부 다 수령 분계를 할 거예요. 기말에. 자,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도 우리는 총액주의를 쓸 거예요. 한마디로 수익과 비용은 우리 임의적으로 서로 상계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유일하게 현금주의를 가지고 표현해주는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현금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외부 이해관계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움직인 걸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이라는 건 이제 회계에서 영업활동은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하는 행위를 영업활동이라고 그래요. 물건 파는 걸 영업활동이 아니고, 우리 기업을 설립한 대로 뭔가 행위를 하는 걸 영업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사와서 팔거나 그런 회사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기 위해서 돈이 나갔는지, 아니면 투자 활동, 우리 회사가 뭔가를 투자를 해서 우리 회사 기계 장치를 사거나 물건 만들려고 뭐 그런 걸 하려고 돈을 썼거나, 혹은 재무 활동, 우리가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오거나 그렇게 해서 현금이 오갔는 거, 혹은 돈 갚았거나, 그럼 현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어떻게 현금이 오갔는지를 현금 기준으로 표현해 주는 게 현금 흐름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본 변동표는 우리 순수한 우리 회사의 재산인 우리 순자산이라고도 말하는 이 자본을 우리 분류를 자본금이다, 자본잉여금이다, 자본조정이다,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다, 뭐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우리 분류를 나눠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석은 지금 현재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주 핫하게 많이 바라보는 트렌디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한 뭐 20장, 30장 이내로 끝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출력할 엄두를 못 낼 만큼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막 확약서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잖아. 투자하거나 이런 외부의 관계자가. 그래서 보완되는 서식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도 보면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원변동표 여기에서 표시되지 않는 걸 우리가 그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적혀 있죠. 근데 그 양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석 속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될 게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건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주주총회에서 이야기할 때 뭐 얼마를 배당하자, 현금 배당하자, 주식 배당하자, 아니면 우리 공장 짓기 위해서 돈 모아두자, 사업 확장 적립, 혹은 우리 기업이 빚이 있는데 빚 갚기 위해서 돈 좀 모아둡시다, 뭐 감채 적립, 이런 식으로 주주총회를 해서 결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돈 벌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배당하거나 모아둡시다,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는 재무제표는 아니고 우리 장부로서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고 싶다면 주석 속에 들어가 있는 장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에 재무제표였던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재무제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개념 체계를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 개념 체계라는 건 우리 기업이 회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개념 체계는
일반적으로는 개념체계 토대로 회계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 그런데 만약에 개념체계와 회계 기준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회계 기준을 먼저 우선 적용을 하고, 그리고 개념 체계에 맞춰서 뒤에 후자적으로 따라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 체계에서는 어떻게 하자라고 정한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슨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가정에서 지금 제가 이 한글 파일을 PDF로 돌려드린 글자가 좀 빠졌는데, 자, 첫 번째가 기업 실체 가정이라고 있죠. 자, 기업 실체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글자가 많이 빠져. PDF 파일이 편해서 제가 돌려놨더니 글자가 많이 빠졌어요. 자, 이 파일을 출력해서 책 만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업 실체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은, 법인은 홀로 독립된 존재라는 거야. 누구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홀로 독립된 존재다. 뭐 예를 들면, 자, 애플은 누구 거죠? 스티븐 잡스 건가요? 아니죠. 법인은 뭐 주주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주인들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은 홀로 독립적인 거고 그 누군가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게 이제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법인은 그 인격체만의 자기의 돈 벌고 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 실체 가정이라는 게 있고, 자, 우리 계속기업의 원칙이라는 걸 봤었는데, 그것처럼 우리 개념체계에서도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든지 아니면 권리도 우리 장부에 기록을 해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기관별 보고, 자, 기관별 보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어제 언급을 했었죠. 우리 기업은 우리 회계 기간 중에 한 번 이상은 꼭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 성과나 이런 재무 상태를. 그래서 우리 기관별 보고의 원칙 때문에 우리는 작성을 하고, 그 보고 기간 종료일 혹은 회계 기간 종료일인 기말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우리 시험 때는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 봐봐야 뒤에 연결성이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책 바꾸고 나서 저하고 같이 다시 볼 테니까 그냥 나중에 저하고 같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인 40페이지로 넘겨서, 자, 40페이지에 보시면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이라는 건, 자, 비용과 효익의 관계라고 적혀 있죠. 제 컴퓨터가. 자, 비용과 효익의 관계라고 적혀 있는데, 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야기하고 있고 IFRS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옛날에 쓰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이런 걸 쓰는 회사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 사용하던 회계 기준을 쓰는 회사가 안 좋은 회사가 아니고, 그런 회사를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회사는 사장님 돈으로 사업하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설립할 당시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었는데, 근데
자기 돈으로 하면 외부 이해관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할 사람도 없고 은행에 돈도 안 빌리니까. 그럼 재무제표라는 거나 이런 것들도 크게 중요하게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회계 기준이 변경되었다라고 해서 그 변경된 대로 이것들을 수정하는 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나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없는데 비용을 들어가면서 회계 기준을 바꾼 재무제표하고 이건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옛날 재무제표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효익이 별로 없다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혀 있는 게 우리가 그 정보 제공이나 이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죄송해요. 자, 제공이나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그 정보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적혀 있죠. 이 말은 이거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정했을 때 오는 효익보다 더 크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중요성의 원칙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조금 느낌이 작은데 누군가에게 중요하다면 다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이 내가 우리 기업이 그냥 현금 시장 못 맞췄어요. 그럼 이건 별로 중요 안 할 수도 있죠. 뭐 1,000억짜리 그 매출 있는 회사가 현금 시장 못 맞췄다고 하면 뭐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중요한 거라면 전부 다 우리는 표시를 해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수주의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용어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건데 자, 이 보수주의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의 뭐 진보 보수 그런 보수가 아니에요. 이 보수주의는 기업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안정성인데 이 보수주의는 회계 기준 안에서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근론적으로 이익은 낮게 자산은 낮게 부채는 높게 표현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하는 회계예요. 제일 중요한 건 회계 기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럼 이 회계 기준 안에서 수익은 낮게 보여주고 비용은 높게 보여주면 당연히 이익 벌었다고 말하는 이익은 낮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산을 낮게 보여주고 부채를 높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서로 돈 얼마 벌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도 1억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연봉 저도 1억이다라고 둘 다 1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로 1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세금을 제외하고 세후 1억이라고 말한 거고 저는 세금을 떼지 않고 세전 1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여러분이나 저나 1억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잘못 말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둘 다 1억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더 많이 버는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세금 떼고 1억이라 말한 여러분이 저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번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비용이나 나갈 돈은 전부 다 표현하고 내 돈은 작게 표현하는 회사가 같은 금액의 이익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기업의 안정성이 높은 회사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 회계는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에 따라서 표현할 거예요. 내 돈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표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좀 나갈 것 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나 수익 비용들의 인식 요건을 갖춘다면 나갈 것 같으면 그냥 나갈 것 같다고 써서 다 표현해 버릴 거예요. 근데 들어올 것 같은 거는 표현 안 할 거예요. 들어와야 표현할 거예요. 그래야지 외부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도 뜬구름 잡는 그 생각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보수주의는 나중에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이 보수주의에 적합한 거라는 표현은 기업의 안정성을 높게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자과 같이 대략적으로 볼 거는 이론 부분은 끝났고, 자 이제 우리 교재를 자 409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409페이지를 펴시고, 자 어제 제가 우리 K랩 프로그램 설치를 해두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지금 우리 반에 지금 우리 이제 교실에 지금 있으신 분들은 안에 이전 반들이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 지금 화면에 있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컴퓨터 더블 클릭하면 이런 폴더가 나오죠. 그리고 C 드라이브로 들어가시고 K랩 DB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비대면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깨끗하니까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여기는 안 깨끗해서 청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K랩 DB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K랩 DB라는 폴더로 들어가시고 K랩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렇게 번호로 되어 있는 폴더들이 있을 거예요. 없죠. 그 제가 아까 지운 거였어요. 그래서 자 이 번호로 된 폴더들을 지워버리세요. 자 지우셨으면 이제 바탕화면에 K랩이라고 우리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자, 더블 클릭하시고, 자, 회사 등록이라고 있어요. 우측 아래에. 우측 아래에 회사 등록 클릭하시고, 자, 위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자, 이 버튼을 클릭해서 얘라고 하면 저처럼 깨끗하게 청소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집에서 설치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초기화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집에 가서 하셔도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이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 47분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저와 같이 409페이지부터 보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볼게요. 쉬었다 합시다.